내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매스 파티스페이터리 이카노미 에서 논문을 냈고, 그것이 이번에 그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책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결의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자세한 것은 설명했습니다만은, 나는 한국의 현재 경제가 관권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자유경제로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한국 경제는 관료들이 전면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외형적인 성장 위주로만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막대한 희생을 국민들이 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희생을 국민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안정과 분배, 이 셋이 서로 상충된 면이 있지만 또 서로 보완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해 나가냐 하는 것이 경제의 정책의 핵심인데, 맞으면 인플레이션에서 막 물가 올라가더라도 한없이 화폐 찍어내고, 불과 이 집권 3년 만에 200억 부채가 400억 되더라도 외채막 빌려다가 집어넣으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온 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온 희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지금 어저께 내가 아는 그 스탠포드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그 후버 인스티튜션에 있는 어떤 교수가 편지가 왔지만, 그 사람 몹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한국 그 여러 가지 우려된 것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현재 재벌들이 너무 급속히 중소기업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독점해서 마냥 비대해 간다.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 재벌 경제입니다. 국민 경제가 아닙니다. 불과 10사람의 재벌이 53%의 GNP를 좌우하고, 불과 30개 재벌이 은행의 48%의 융자를 하고 있고 가져오고 있고, 전두환 정권 집권 이후에 약간 그 자지안 같은 부동산 투기나 이 기업 흡수 확대가 지금 그 집권 당시보다도 몇 배나 더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한국 경제가 소수손에 집중됐다. 미국은 제너럴 모터스 같은 대기업이 50만 이상의 주주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어떤 기업도 한 사람이 5% 이상 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0억 불, 20억 불 기업이 한 사람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단합 화해에도 지장될 뿐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중소기업들, 이 중소기업이 참 눈에 안 보이게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걸 총파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몰락해 가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심을 갖게 됩니다. 사회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대우해 준 것이, 농민의 고가를 보장해 준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위한 같지만 실제는 다시 기업으로 전부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래야만 건전한 경제가 되어 갑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이 바탕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출이 안 되면 기업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도 아주 취약한 기반 위에 서게 됐다. 그래서 이 대중경제는 경제의 목적은 뭐냐? 경제란 말 자체가 말하자면 경세재미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백성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문제에서 나온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의 목적은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서는 성장도 필요하고 또 안정도 필요하지만 분배도 병행되어야 나갑니다. 분배 없는 성장과 안정은 그건 사상노각입니다. 그렇다고 또 노동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분배를 해주면 이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고 경제 파탄이 옵니다. 그 오늘날 유럽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기한 것은 중소기업 보호도 경제적 견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도 물론 사회적 의미도 크고 인간적 의미도 인권적 의미도 크지만 경제적 의미에서도 절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뜨거운 정열과 더불어 얼음 같은 이성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낭만주의적인 민족적인 그런 그 어떤 감상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런 그 통일에 대한 열망 없이 이해 타산만 갖고 또 이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예를 보여준 분이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이승만 박사고 하나는 김구 선생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말하자면 그 냉철한 계산가였지만 그 사람은 통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 민족예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어떤 사람보다 높았지만 그분은 현실적으로 통일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뿐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를 받아들여서 그 결정에 따라 3년간의 말하자면 신탁통치를 받은 후에 통일정부 수립하느냐, 그 길 하나. 또 하나는 단독정부라도 참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 같은 단독정부로서 연구분단하려는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가 정권 잡아가지고 이북하고 대화해서 통일의 길로 나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둘 다 거절했어요. 신탁통치도 거절하고 정부 수립에도 참가한 것도 거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에는 현실적인 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 그 통일도 양쪽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착실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주변 강대국의 방해라든가 혹은 내부, 양쪽 내부에 있는 통일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것도 뒤집힙니다. 우리는 북한을 민주화할 생각도 없지만 남한의 공산화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제안한 고려 연방제라는 것은 이거는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그런 연방제고 양쪽 정부는 일종의 지방자치적인 정부인데 이거는 현 단계를 봐서 시기상조입니다. 더구나 군대를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안한 것은 공화국 연방제, 완만한 중앙의 통일 연방기구 밑에 양쪽 정부가 실질적인 두 개의 독립정부로서 그래서 유엔도 가입하고 국제적으로 다 동시 외교하고 하면서 양쪽이 합의된 만큼 차츰차츰 중앙연방으로 권리를 이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종국의 완전 통일로 간다. 이것이 내 안입니다. 이 내 안에 대해서는 프린스턴 대학의 리차드 폴크 교수 같은 분도 그 안을 읽어보고 지금까지 남북 전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나온 안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이다. 앞으로 결국 한국 통일 문제는 이 김대중 씨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의 이 꿈이 어떻게 하면 남한의 민주정부를 수립해가지고 남한 4천만에게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사회를 이룩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북과 대화해서 공존하는 통일 방향의 길을 열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쟁의 위협도 없고 분단의 슬픔도 없는 그리고 장래 문제는 자기들이 말하자면 남북 양쪽의 민족적 화해와 의견 교환에 의해서 민족적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길을 열어주느냐. 이것이 내 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